내 전 여자친구가 내 친동생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둘이 연애한다는 말 들었을 땐 그냥 웃음만 났어요. 근데 청첩장을 받는 순간 이건 현실이구나 싶더라고요. 억지로 마음 추스르고 참석한 결혼식에서 한 남자가 유서 한 장을 들고 나타나 예식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사람 수연이 아버지랍니다. 전과자였고 수연은 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우리 셋은 다시 처음부터 서로를 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형 진짜 미안한데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대충 예상은 했다. 요즘 따라 자꾸 전화를 피하고 혼자서 바쁘다며 저녁 약속도 잘 안 잡길래. 그래? 뭐 괜찮지. 누군데? 동생은 한참을 말없이 커피를 줬더니 작게 거의 숨쉬듯 말했다. 수연이야.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귀가 먹먹해졌다. 뭐라고? 형 전 여자친구 수연이. 나 그 사람이랑 지금 만나고 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진짜로 하얘졌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다. 동생은 고개를 못 들었다. 차마 내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면서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다. 형이랑 헤어진 지는 꽤 됐고 우연히 회사에서 마주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됐어. 나는 말이 안 나왔다. 5년을 함께한 여자였다. 내가 처음으로 결혼이란 두 글자를 진지하게 떠올렸던 사람이었다. 근데 그 수연이가 내 동생과 사귄다고? 사실 수연과의 이별은 나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었다. 너랑 있으면 숨이 막혀. 내가 계속 너한테 의지하면서 내 인생이 자꾸 흐려지는 기분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보내줬다. 차마 붙잡지도 못하고 차마 욕하지도 못하고. 그로부터 2년 뒤 내 동생의 입에서 그 이름이 다시 나왔다. 정말 우연이었을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 형한테 죄송해서 정말 오래 고민했어. 근데 이 감정이 가짜는 아니라는 걸 더 늦기 전에 말하고 싶었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그게 내가 그 자리에서 겨우 꺼낼 수 있었던 전부였다. 며칠 뒤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수연이가 인사 오고 싶다던데 괜찮겠니? 그 말에 나는 이제 웃음도 안 났다. 오라 그래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그래도 좀 서운하겠다. 서운한 건 예전에 끝났죠. 그리고 한 달 후. 청첩장이 집에 도착했다. 수연과 내 동생 이름이 나란히 적힌 하얗고 반듯한 청첩장. 나는 그걸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봉투도 뜯지 않은 채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다. 결혼식장 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청첩장을 받았을 땐 절대 안 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당일이 되니 발걸음이 예식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래. 그래도 동생인데 한 번은 얼굴 봐줘야지. 입장하자 이미 예식장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하얀 드레스 입은 수연, 그 옆에서 흐뭇하게 웃는 내 동생. 나는 말없이 뒷자리 한 구석에 앉았다. 주례가 시작되고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던 그때 식장 입구가 요란하게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이 결혼 멈춰야 합니다. 목소리 주인은 초췌한 차림의 50대 남자였다. 손에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식장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하객들이 술렁이고 사회자는 제지하려다 당황한 듯 말도 잇지 못했다. 남자는 마이크도 없이 그냥 소리쳤다. 이 여자 내 딸입니다. 순간 식장이 얼어붙었다. 내 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떴고 수연은 그 자리에서 굳은 듯 멈췄다. 내 이름은 정만수입니다. 30년 전 사기 전과로 감옥을 살았고 그 여자의 어머니가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난 안말기 진단을 받고 죽기 전에 한번 내 딸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내가 본 건 결혼식장 드레스 입은 우리 딸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 말을 들었다. 동생도 수연도 주례도 하객들도 모두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듯했다. 그 아이는 자기 과거를 숨긴 채 이 결혼을 하려 했습니다. 난 딸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염치 없이 이름을 드러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 거짓 위에 세워진다면 나중에 이 남자도 이 가족도 모두 불행해질 겁니다. 그 순간 수연이 입을 열었다.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그만 좀 하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그 말이 나온 순간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내 동생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나는 숨을 들이마신 채 그녀를 바라봤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맞아요. 저 그 사람 딸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이 제 인생의 낙인이 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말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끝까지 말 못했어요. 눈물이 그녀 눈가를 적셨다. 그게 제 죄예요. 그 사람을 속일 마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결혼은 할 수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부케를 내려놓고 고개 숙인 채 말했다. 이 결혼 여기서 멈출게요. 그날 결혼식은 그렇게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한 채 끝났다. 결혼식장에 남은 건 하얀 꽃길과 부케 한 다발, 그리고 텅 빈 단상뿐이었다. 하객들은 말없이 빠져나갔고 잔잔하게 흘러나오던 음악도 어느새 멈춰 있었다. 신부는 사라졌고 남겨진 신랑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동생과 단둘이 집에 있었다. 어머니는 방에서 계속 울었고 집안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연이 지금 어딨어? 동생은 말이 없었다. 고개를 떨군 채 손으로 눈을 비볐다. 몰라. 그 사람 휴대폰도 꺼졌고 회사에도 안 나왔대. 연락은 시도해봤고 수십 통 했어. 읽지도 않아.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난 차가 식기도 전에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다. 그 사람이 내 전 여자였다는 거 말고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야 했다고. 형, 너 그 사람 믿었다며. 그럼 그 사람이 뭐든 말 못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냐? 동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형은 괜찮았어? 뭐가? 결혼식장 와서 그렇게 된 거. 형 마음은 어땠냐고.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몰라. 수연이 그런 사람일 줄 몰랐고 그렇게 울면서 떠날 줄도 몰랐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더라. 그 사람 거짓말쟁이는 아니었다는 거. 다음 날부터 동생은 수연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주 가던 북카페, 즐겨 먹던 떡볶이집, 같이 산책하던 한강공원. 하지만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다. 마치 그날 이후로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어머니는 내게 물었다. 네 동생 괜찮겠니? 시간 좀 걸리겠죠. 근데 이건 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니? 그 사람 이 집안의 일원이 되기 위해 어떤 진실을 숨겨야 했던 거니까요. 며칠 뒤 집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 없음. 받는 사람도 이름 없이 그냥 우리 집 주소만 적혀 있었다. 나는 그걸 조심스럽게 열었다. 오빠에게. 그날 저는 오롯이 제 선택으로 떠났어요. 모든 건 제 책임이에요. 아무도 탓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숨기지 못했던 건 당신들에 대한 제 진심이었어요. 정말 사랑했고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수연. 나는 그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지 않았다. 책상 한가운데에 그대로 올려두었다. 언젠가 그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중 누군가가 그걸 보여줄 수 있도록. 형, 이거 좀 봐봐. 동생이 급하게 무언가를 들고 왔다. 낡은 지역신문이었다. 서울 근교 작은 농촌마을의 복지관 기사 한 꼭지. 제목은 이랬다. 아이들 마음 돌보는 심리미술 선생님 김수연. 나는 눈을 의심했다. 사진 속 수연이었다.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였고 티셔츠 위로 앞치마를 둘러맨 채 아이들 옆에서 색연필을 나눠주고 있었다. 표정은 편안했다. 무서울 정도로 편안했다. 이거 수연이 맞지? 형도 그렇게 생각하지? 맞다. 그 애야. 그날 바로 우린 신문에 나온 복지관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2시간 남짓 떨어진 작은 마을 언덕에 자리한 조용한 시설. 복지관 입구엔 미술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이라는 손글씨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우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 크지 않은 교실 안 아이들이 동그랗게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수연이 있었다. 그녀는 정말 그림 한 장 한 장에 온 마음을 쏟는 것처럼 보였다. 동생은 교실 문턱에서 멈춰섰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우리를 발견한 상태였다. 정적.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침묵. 그리고 수연의 목소리. 왔네요.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 셋이 마주 앉았다. 말없이 커피를 시키던 중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다. 왜 여기로 온 거야? 숨고 싶었어요. 그날 저는 그냥 다 무너졌었어요. 그게 부끄러워서라도 당신들 앞에 설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연아, 너 우리를 속였다는 죄책감은 너 혼자 짊어지고 가기엔 너무 무거운 거야. 누군가의 딸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는 말 누가 그랬어? 스스로 한 말이야. 수연은 고개를 떨궜다.
그 사람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제 존재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 그 한 번의 용기가 모든 걸 무너뜨렸죠. 동생은 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날 무너진 건 우리 모두였어. 근데 그게 끝은 아니잖아. 나는 여전히 네가 좋다. 나도 너 좋아해.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걸어가 보자.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웃음은 분명 예전의 그 수연이었다. 수연이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미안해했고 동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나는 그냥 그 둘을 지켜봤다. 그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최선 같았으니까. 그날 이후 동생은 자주 복지관 근처로 향했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이 식사하고 아이들 미술 수업을 같이 봐주기도 했다.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졌지만 더 진심 같아 보였다. 어느 날 수연이 내게 조용히 물었다. 오빠 아직도 내가 불편해요? 나는 머뭇거렸다.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은 있었다. 하지만 그건 불편이라기보다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사람이 됐다는 낯설음이었다. 이제야 진짜 너를 처음 만나는 기분이야. 숨긴 것도 도망친 것도 다 봤지만 그래도 그게 너라는 사람의 전부는 아니니까. 수연은 눈을 피하며 웃었다.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 좀 살 것 같아요. 그날 밤 동생이 내 방 앞에 조심스레 앉았다. 형, 나 이제 알겠어. 뭘? 사람이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게 그 사람의 모든 상처를 같이 끌어안는 거라는 거. 내가 사랑한 건 수연의 밝은 모습뿐이었는데 지금은 그늘도 같이 보이더라. 근데 그게 더 좋더라. 나는 말없이 그 녀석 어깨를 툭 쳤다. 그래. 사랑이란 게 원래 그늘진데 같이 앉아주는 거지. 며칠 뒤 어머니도 조용히 물으셨다. 그애 다시 결혼 얘기 꺼내도 괜찮겠니?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이번엔 진심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일요일 저녁 어머니가 직접 식탁을 차리셨다.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고 가스불 위엔 부추전이 바삭하게 익고 있었다. 동생은 수연의 손을 꼭 잡고 현관에 섰다. 왔어요,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는 한껏 낮아져 있었다. 내가 나가보니 그녀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눈엔 벌써부터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게 뭐니? 꽃은 또 안 그래도 어색할 텐데. 어머니가 수연 손을 맞잡았다. 딱히 따뜻하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손길이었다. 수연은 그 손을 받으며 고개 숙였다. 저 그때 너무 죄송했어요. 어머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도망치듯 떠나서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니는 짧게 말하곤 수연을 조용히 안았다. 식탁 위 네 사람의 밥그릇이 놓였다.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참 몇 가지가 아니었다. 그동안 못다한 말, 전하지 못한 마음, 용기 내지 못한 진심이었다. 어머니, 저 수연이랑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래. 네가 그 애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엄마는 말리지 않아. 정말요? 어차피 가족이 될 사람 숨긴 거 있다 해도 그게 죄는 아니지 않니? 그 말에 수연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참아왔던 죄책감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거였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작게 혼잣말을 했다. 가족이 되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걸 끌어안는 거구나. 좋은 일만 함께 하겠단 건 계약이지 가족은 아니지. 식탁에 놓인 한 장의 청첩장. 이번엔 예전과 달랐다. 화려한 디자인도 비싼 종이 질감도 없었다. 그저 담백한 베이지색 배경에 조심스레 적힌 두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 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의 정리가 담겨 있었다. 식장 예약은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소박한 마당이 있는 한옥에서 가족들만 모아 조촐하게 예식을 올리기로 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이제 좀 자신 없어요. 수연의 말에 동생이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번엔 우리끼리 정말 우리만을 위한 결혼식이니까. 나는 그날 식장을 직접 꾸며줬다. 화환 대신 내 손으로 시장에서 사온 제철 꽃들을 꽂았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은 내 휴대폰에서 흘러나오게 했다. 이번엔 그 어떤 방해도 없도록. 예식날. 수연은 단아한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가 나를 보며 웃었다. 오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불러도 돼요? 나는 살짝 웃었다. 오늘까진 봐줄게. 그럼 오빠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요. 수연아, 나도 사랑했던 시간 후회 안 해. 그러니까 너도 이제 너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 식이 시작됐다. 사회자도 주례도 없었다.
동생과 수연은 서로 마주보며 직접 서약을 읽어내려갔다.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걸어온 날보다 앞으로 걸어갈 날들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그 손엔 흔들림도 주저함도 없었다. 단단하고 조용하고 따뜻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그래, 이제 진짜로 괜찮아. 이제 너희가 정말 내 가족 같아. 결혼식 이후 집안은 조용히 따뜻해졌다. 큰 사건 없이 평범한 날들 속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수연은 매주 어머니에게 반찬을 만들어 드렸고 어머니는 말은 없었지만 그걸 남기지 않고 다 드셨다. 그건 어머니가 보여주는 방식의 인정이었다. 어느 날 수연이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게 됐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해 볼게요. 그래, 뭐 해본다니까 해보렴. 부엌에서 두 사람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이젠 굳이 끼어들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식사 자리.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던 어머니가 말없이 수연을 보더니 불쑥 말했다. 넌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다. 수연은 숟가락을 놓고 숨을 들이쉬었다. 그 말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받을 자격이 있을지 늘 두려웠어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지. 그걸 안고 사는 게 인생이고 그걸 받아주는 게 가족이란다. 그날 수연은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흐느꼈다. 그녀가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자리. 그게 진짜 가족이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나를 따로 불렀다. 수연이 사람 괜찮더라. 늦게라도 내 동생이 참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 나는 웃었다. 그래서 그런지 형이 요즘 말이 줄었더라. 괜히 입국 다물고 감정 눌러놓은 거 내가 제일 먼저 눈치챘어. 지금은 어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졌어요. 이젠 그 둘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 만큼은요. 어느 날 동생이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형, 그 사람 정만수 씨.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나는 한 박자 늦게 반응했다. 그 사람 수연이 아버지 말이야? 응. 말기암이라고 했잖아. 상태 많이 안 좋은가 봐. 나는 그 말을 수연에게 전하지 않았다. 그녀가 스스로 마주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병원에 있다면서요. 들었구나. 병명도 입원한 병원도 다 알아요. 그쪽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가볼 거야? 수연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 사람 어릴 때 한 번도 나 안 찾아왔어요. 엄마 장례식장에도 안 왔고요. 그런데 왜 하필 결혼식 날 그렇게 나타나야 했을까요? 나도 그건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그 사람을 마주보고 뭐라도 말하고 나면 지금보다 가벼워질 수도 있을 거야. 며칠 후, 수연은 혼자 병원을 찾았다. 나는 일부러 따라가지 않았다. 그녀가 감당하고 싶은 만큼, 마주하고 싶은 만큼 그걸 있는 그대로 겪게 두고 싶었다. 그날 밤, 수연은 돌아오자마자 현관에 앉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냥 울었다. 그 사람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도 그냥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이상하게도 불쌍했어요. 동생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나는 말없이 물 한 잔을 내밀었다. 그녀는 잔을 들고 숨을 한 번 깊이 쉬고 말했다. 그래도 그 사람 제 아버지예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나왔어요. 잘했어. 그 한마디 하고 나니 가슴이 좀 덜 무겁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수연이 문 닫힌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걸 들었다. 아빠, 이제라도 잘 가요. 이젠 저도 괜찮을게요. 수연이 식탁 위에 갓 지은 미역국을 올려놨다. 오늘은 동생의 생일이었다. 생일 축하해요, 자기야. 동생은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다. 근데 미역국 이렇게 맛있으면 매일 생일하고 싶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다. 이제는 진짜로 낯설지 않았다. 수연이 내 동생 옆에 있는 모습이, 그 둘이 서로를 챙기고 서로에게 기대는 모습이. 저녁을 다 먹고 셋이 함께 커피를 마셨다. 수연이 나를 향해 조심스레 말했다. 오빠, 오늘은 저 오빠한테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응, 말해봐. 저 진짜 이제 형수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나는 작게 웃었다. 이제 와서 허락받으려고? 이미 다 들었거든. 어머니 앞에선 형님이라 부르고 동생 앞에선 자기야 부르더라.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 들켰네요. 나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근데 그 단어보다 더 듣고 싶은 말 있어. 뭔데요? 가족.
너 이제 진짜 내 가족이야. 수연은 한참을 멈춰 서더니 눈시울을 붉혔다. 그 말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나는 이어서 말했다. 그동안 서로한테 미안한 말도 많고 뒤엉킨 감정도 많았는데 이젠 다 괜찮아졌어. 난 진심으로 너희가 오래 행복하길 바란다. 그래야 나도 마음 편하게 형 노릇 좀 할 수 있을 테니까. 밤이 깊어갔다. 창밖에는 별빛이 총총했고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부드러웠다. 수연과 동생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조용히 나란히 섰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사랑은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 우리는 때론 아파야 서로를 더 깊이 껴안을 수 있고 멀어졌던 만큼 더 단단히 연결되기도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처럼 고요하지만 확실하게 서로를 믿고 기대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야 내 마음도 완전히 편해졌다. 이제야 진짜로 그들을 가족이라 부를 수 있게 됐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